자, 이 영상은 문학 커리 활용법을 우리 커리의 중반부까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각 강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 강좌들은 어떠한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딱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잠깐만, 그 전에 지금 앞부분에 너희들 집중력이 바짝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이번 3월학평 끝나고 어떤 느낌이었어? 3월학평의 특히 공통과목, 일단 선택과목 자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시간 분배도 좀 어려웠을 거야. 아직 공부도 다 안 되어 있고. 근데 공통과목 말이야, 독서 문학 부분, 특히 독서, 야, 독서가 이제 17문제, 문학도 17문제죠. 공통과목이 34문제로 문제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독서랑 문학은 핵심이 읽어라, 해석해라 이거잖아. 독해해라, 해석해라. 독해야 되는 거, 해석해야 되는 그 내용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일단 독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독서 난도 굉장히 높았지. 독서 왜 어려웠을까? 독서 하나의 지문에 딸린 문제가 5문제, 6문제, 6문제였지. 6문제를 만들려면 길이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작년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문 독해한 내용이 선지로 가는 과정에서 변형을 겪는다는 게 독서의 핵심이거든. 그게 추론과 비판과 창의적인 유형들로 문제를 내겠다는 거잖아. 그 유형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문항까지 늘었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그러니까 정보량도 많고 독해야 되는 내용도 많고 지문의 길이까지 기니까,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었더니 선지로 가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안 가니까 당연히 난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서가. 5문제, 6문제, 6문제,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문학에 가니까 문학도 문제가 좀 많아졌는데, 그래도 문학은 좀 그나마 나은 게, 문학은 지문이 4개가 나오니까 4문제, 4문제, 5문제, 4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 게다가 올해는 문학에 크게 강조된 지점이 2가지가 있잖아. 비평이 들어간다는 거, 보기가 들어간다는 거. 문학은 독서랑 조금 다르게 변별을 줄 수 있는 지점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게, 비평과 보기에 따라서 그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문항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 3월학평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독서랑 문학의 문제들을 봤을 때 약간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과연 진짜로 낼 수 있을까? 6평, 9평 수능까지.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형식 안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게 걸리다가, 내가 이건 별의 는 밤 독서 OT에서도 말했던 건데, 이게 딱 꿈에까지 나온 거야, 드디어. 원래 꿈은 사람의 욕망과 그 관심을 반영하잖니? 근데 꿈에 딱 봤는데 6평 시험지에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딱 깨고 나니까, 잠깐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계속 그 걸렸던 어떤 생각들이 잠깐, 왜 꼭 독서 지문이 3개가 나오고 문학 지문 4개가 나오고 거기에 문항이 늘었다고만 생각하지? 실제로 지문이 늘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왜? 읽기 능력을 정말 많이 보겠다는 거잖아. 우리가 시간 분배를 할 때 보통 하나의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 거기에 따라 시간 분배를 하고 연습을 하잖아? 근데 만약에 6평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독서 지문이 만약에 4개가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문항이 배분이 됐다. 라고 하면은 멘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특히나 더 그래.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럴싸해. 이건 합리적 의심이야. 내가 또 예전에 그 논술을 가르쳤었잖니. 논술 강사할 때 또 그 어떤 논술의 최고봉이라는 그 연대 고대 편입 논술. 또 그런 전력이 있는 어떤 추론의 여왕까지는 아니고 어떤 추론계의 명탐정 코난이랄까? 옷도 그래서 명탐정 코난 옷.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읽어내라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문학을 또 고민하면서도 되게 학생들이 특히나 올해 EBS도 문제잖아. EBS도 70에서 50%로 연계가 떨어졌죠? 근데 사실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 내가 볼 땐. 작년에도 어차피 EBS 아는 작품 그대로 연계됐어도 오답률 1위, 2위 나옵니다. 아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걸 낯설게 만들었을 때 더 멘붕이거든. 그게 평가원의 시험이라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정말로 특히나 지금 아직 4월이죠. 6평을 대비하는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읽기 그 자체라고 정말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앞부분 인트로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왜 내가 읽기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대체 너희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명확성을 너희가 갖고 공부를 해야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만큼의 결과적 효용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강좌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처음 시작할 때부터 12월에 겨울방학의 공부 이 강좌들을 촬영을 할 때부터 이미 계속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낯선 작품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처음 보는 작품을 직접 해석할 것인가, 아는 공부, 아는 지식의 내용을 토대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하면 아는 지식 자체가 나중에 나에게 해석의 기준과 틀이 될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의존해선 절대 안 된다는 거지. 특히나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본 문학 강좌는 개념 강좌였습니다. 이 개념 강좌는 일단 문학 개념어라는 것을 완전히 다 일괄하는 그런 강좌였고요. 문학 개념어들을 다 일괄했을 때 문학이라는 게 이것도 하나의 장르니까 장르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딱 존재하잖아. 그 장르적인 특성 자체를 알아야지만 소설에서는 이런 부분이 포인트구나. 그것도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소설을 활용하는 방식,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시를 활용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의 기준, 그 포인트가 뭔지 알아야 작품을 읽어내는 것이 유의미해지는 거거든. 우리가 읽는다는 건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갈래별로 해석의 방법론을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뤘던 강좌입니다. 개념 강의 치고는 약간 볼륨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면서는 공부할 게 조금 많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배웠던 토대가 이후에 계속 또 다른 강좌들에 계속 적용이 되면서 반복된다는 거, 그러면서 체화를 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머릿속에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독서본부, 문학본범을 통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다 이 수능의 신경향을 앞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와 관련된 특히나 작년의 문제들 많이 넣어뒀었고요. 거기서 이제 함정을 만드는 방식이나 보기의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본본 문학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EBS가 나올 때가 됐죠. 우리 EBS는 운문과 산문으로 따로 나뉘어 있는데 EBS는 그럼 뭘 공부합니까? 특히 올해는 EBS 공부를 아예 안 하겠다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EB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되냐? EBS야말로 정말 이게 양날의 검이지. 잘못 공부했다간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 그 무슨 얘기냐? 문학이라는 건 열린 해석이 가능하지? 그 열린 해석이 가능한 문학이라는 작품을 내가 만약에 하나의 기준이나 하나의 교재 안에 있는 틀로 외워버렸다. 그걸 외웠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시험에선 분명히 내가 공부한 어휘가 아닌 다른 어휘나 다른 표현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게끔 만들 거거든.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건 아니지 라는 기계적 사고로 이 문학 작품들을 대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BS를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EBS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사실 이번에 특히나 현대시의 경우 낯선 작품 굉장히 많습니다. 기출된 적도 없고 뭐 어디 다른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 나온 적도 없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 얼마 땡큐야. 다 낯선 작품 연습하는 다 연습용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거지. 연습할 수 있으면서도 퀄리티 좋은 작품들, 그것도 EBS가 선정한 작품들, 대표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낯선 작품이라는 낯선 시선으로 내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낯선 작품을 읽는 것을 EBS에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우리의 학습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시와 소설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죠. EBS에서 다루는 하나의 작품을 공부하고 내가 아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라면 그걸 공부라고 할 수 있니? 하나의 작품을 안 다음에 이 하나의 작품을 배운 것을 토대로 다른 10개의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게 공부거든. 하나 작품 배우고 하나 작품 알고 있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건 공부라고 하지 않죠. 이 작품들은 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 146작품은 다 대표 작품이라는 거야. 그런 대표 작품을 통해서 시는 이렇게 접근, 소설은 이렇게 접근, 고전 시가는 또 갈래가 다르잖아. 그런 갈래별로의 주제나 상황과 정서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범주를 한정하고 그 범주 안에서 다각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 이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 특소공 강좌입니다. 특소공에서 내가 또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뭐냐면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신유형을 두 가지로 넣었습니다.
깊이 있는 시선에서는 문학사와 관련된 포인트들을 다룰 거고요. 엮어읽기라는 부분에서는 이 작품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작품, 나올 수 있을 만한 작품, 상호 텍스트성과 문학사 이 두 가지가 이 수능에 새롭게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 새롭다는 건 아니야. 기존에도 이런 유형들은 이러한 방식의 작품을 해석하게끔 만드는 토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던 게 이 두 개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방식은 사실은 이 작품을 낯설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이 작품을 다각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수업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풀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EBS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역시 이 작품들이 대표 작품이라고 했잖아. 이 작품들을 토대로 해석의 틀을 만든다고 했죠, 머릿속에. 그 틀을 만든 걸 가지고 이후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응용을 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문제풀이에 적용하고 체화하고 실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변하는 밤 문학 강좌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방향으로 커리를 잘 따라왔다면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쭉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또 문학 전공자, 그리고 대성마이맥 최단기에 정말 많은 수강 후기를 받았던 그 수강 후기의 내용이 또 대부분 얼굴로 입덕했다가 성적을 얻어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러한 선배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들으시고 쭉 믿고 따라가시면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각각의 커리마다 이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배우는 목표와 내용들이 좀 확고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 만약에 커리를 쭉 따라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커리의 속성에 맞는 강의를 또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언제나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을 유지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부에 대한 내용들 질문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그 성취를 얻어보도록 합시다. 강의에서 보자.